5년간 불륜을 저지른 남편. 상간녀가 쌍둥이 남매를 낳은 날, 그는 아내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니 이제 꺼지라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차갑게 웃으며 무언가를 꺼내들었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둔탁한 닭. 소리가 숨막히는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새하얀 종이가 광택이 나는 고급 원목 테이블 위로 던져져 미끄러지더니 식어버린 내 국화차 찻잔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22년간 남편이라 불러온 남자 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크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낯선 잔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도요? 어머님은 팔짱을 낀 채 얇은 입술을 일자로 굳게 다물고 마치 버려질 쓸모없는 물건을 보듯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넓은 저택 전체가 순식간에 얼음 동굴처럼 차가워졌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조차 내 앞에 두 사람의 눈빛만큼 시리지는 않았습니다. 읽고 도장 찍어. 민준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밋밋했습니다. 유나가 아기를 낳았어. 쌍둥이, 아들 하나 딸 하나야. 이 집에 드디어 대를 이을 사람이 생겼다고.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신랄했습니다. 우리 집안 3대의 복이지. 누구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열매도 못 맺는 마른 나무와는 다르지.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내 앞에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굵게 인쇄된 이혼 합의서라는 두 글자가 아프게 눈을 찔렀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잘 관리된 손가락으로 종이 위를 가볍게 쓸었습니다. 22년의 청춘, 22년간 며느리의 도리를 다한 대가가 이 잔인한 한마디와 무심한 종이 한 장이라니 문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우스웠습니다. 내가 말이 없자 민주는 인내심을 잃고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뭘 망설이는 거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제 꺼져. 여기서 걸리적거리지 말고. 그 말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생각했던 것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만은 칸있나. 아마도 고통이 너무 오래 쌓여 무뎌진 모양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처음으로 나는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완전히 낯선 사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들어 구김을 펴고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식어버린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 맛은 썼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렇게 급하세요?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내 반응에 놀란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아마도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심지어는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게. 급하든 안 급하든 이제 끝낼 때가 됐어. 그는 허세를 부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이나 체념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과 시어머니를 멈칫하게 만드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이혼 해드릴게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장 찍기 전에 두 분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종이보다 훨씬 재미있는 거죠.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을 통해 스며들며 나를 22년 전의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이 저택의 화려한 차가움이 아닌 병원 복도의 쓸쓸하고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새하얀 벽과 희미한 형광등, 불빛은 모든 것을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나는 벤치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검사 결과지를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콧등에 안경을 걸친 나이든 의사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천성 불임입니다. 자궁 기형으로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바위처럼 떨어져 당시 20살이었던 내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햇살은 빛났지만 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와 민주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첫사랑이었고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종이 한 장에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울기도 하고 극단적인 생각도 했지만 다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민준을 사랑했고 그의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할 만큼 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실망한 눈빛이, 대를 이을 손자를 그토록 원하던 시어머니의 혹독함이 두려웠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찾으려 했지만 비극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닥쳐왔습니다. 시골에 살던 사촌 동생 수진이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갓 18살. 순수하고 순박한 아이였습니다. 나는 친동생처럼 여겨 내가 빌린 작은 집에서 함께 지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함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준의 회사 회식 날, 그는 술에 심하게 취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해서 수진이에게 그를 먼저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는 방구석에서 울고 있었고 민주는 급한 메모만 남긴 채 일찍 나가고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묻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지만 흐느껴 우는 수진이를 보니 차마 꾸짖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충동과 술기운의 희생자일 뿐이었습니다. 몇 주 후 수진이는 겁에 질려 임신 사실을 알렸고 도망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민준이 밉고 수진이가 불쌍하고 내 자신의 운명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준과 단판을 지으려던 참에 수진이가 쓰러졌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아이는 정신적 충격과 임신으로 심하게 쇠약해졌습니다. 몇 달 동안 나는 모든 것을 숨긴 채 홀로 수진이를 돌봤습니다. 민준에게는 수진이가 큰 병에 걸려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출산일, 수진이는 약한 몸 때문에 하혈이 심했고 병상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헤맸습니다. 수진이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서연 언니, 미안해. 언니, 나랑 약속 하나만 해줄래? 나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봐. 약속할게. 언니가 이 아이를 키워줘. 아빠, 엄마가 다 있는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줘. 진실을 알게 하지 마. 아이가 고통받게 하지 마. 수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다 끊겼습니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방 안에서 응애하고 터져나오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공간을 더욱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의 유언은 저주처럼 내 인생을 올가매는 운명의 맹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갓 태어난 핏덩이 같은 작은 생명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였지만 나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수진이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시골 가족들에게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향 하나를 피우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결과와 마주하기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날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나는 인생에서 가장 무모한 결심을 했습니다. 수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그 아이에게 아버지를, 가정을 만들어주기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어렵게 얻은 내 아이라고 거짓말하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의 연극은 그 비극적인 날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을 잃는 동시에 작은 생명을 얻은 그날, 수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딸을 세상에 내보낸 후 병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다고 했지만 나는 그가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결과와 마주하기를 자신이 무심코 만들어내고 잔인하게 외면한 아이의 맑은 눈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차가운 병실에는 나, 갓 태어난 생명, 그리고 막 세상을 떠난 영혼만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찢는 듯했고 심박 측정기는 절망적인 직선을 그리며 길게 울렸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은 그날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 안에는 무서운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수진이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앙상했지만 잡는 힘은 아플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애원하듯 나를 보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언니, 미안해. 내가 언니를 힘들게 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 말 마. 수진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것이 무의미한 위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기침했고 입가에서 작은 핏자국이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약속 하나만 해줄래? 나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해봐, 약속할게. 다 약속할게. 이 아이를 키워줘. 보육원에 보내지 마. 아빠, 엄마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줘. 수진이는 숨을 고르며 나를 간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진실을 알리지 마. 아이가 고통받게 하지 마. 언니, 그녀의 유언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에 깊이 밝혔습니다. 나는 간호사가 안고 있는 핏덩이 같은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민준의 딸이었고 시어머니의 손녀였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들이 이 아이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민준의 죄의 증거인 오점처럼 여길까? 나는 수진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약속할게. 내 친딸처럼 키울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아무도 상처 주지 못하게 할게. 내 약속을 듣자 수진이의 눈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어지고 심박 측정기는 길고 애절한 소리를 냈습니다. 수진이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시골 가족들에게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향 하나를 피우고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날 내가 소희라고 이름 지은 아이를 품에 안고 나는 인생에서 가장 무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나는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소희를 내 딸로, 내가 낳은 딸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신분, 아버지, 그리고 가정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현실로 돌아와 과거의 비밀을 간직한 서랍장을 떠났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님은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내 침묵에 대한 의심과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내가 결혼 사진이나 옛 연애 편지 같은 매달릴 만한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뭐 하려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민준이 참을성 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기로 다가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유나 어머님이시죠? 저 서연이에요. 어머님과 유나 씨 건강은 어떠신지 여쭤보려고요. 순산하셨다니 정말 기쁘시겠어요. 나는 달콤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은 민준과 시어머니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고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둘 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어머니는 당황한 듯 했지만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서연 씨, 고마워요. 우리 유나가 복이 많아서 민준 씨 같은 사람 만나고 산모랑 아기 다 건강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주 예뻐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민준 씨랑 어머님께도 축하드릴 일이죠. 드디어 대를 이을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곧 큰 잔치를 여시겠네요. 어머님이랑 유나 씨는 푹 쉬면서 몸조리 잘하세요. 집안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얼어붙은 두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너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저 안부 전화드린 것뿐이에요. 어머님, 나는 여전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앞뒤는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유나 씨도 우리 집안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저도 분수는 알아야죠. 민주는 나를 이상한 생물체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전쟁을 준비했지만 내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다니? 심지어 고상한 척까지 하다니. 그들의 얼굴에 있던 희열은 점차 사라지고 감출 수 없는 당혹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재확인하려는 듯 새로 태어난 두 아이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놈은 나를 아주 빼닮았어. 나중에 틀림없이 대단한 사업가가 될 거야. 작은 딸에는 피부가 백옥 같아. 이름도 지었어. 하나는 건, 하나는 강. 건강. 멋지지 않아?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님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피곤하지만 승리감에 찬 유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유나야, 아가, 우리 손주들 좀 보여다오.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화면 너머로 손주들을 어르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나, 어쩜 이렇게 예쁠까. 아빠를 쏙 빼닮았네. 용의 자식은 용이고 봉황의 자식은 봉황이지. 어떤 잡새와는 다르지. 그녀는 일부러 나를 곁눈질했지만 이내 화면으로 돌아가 달콤한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아가, 밥 많이 먹고 젖 잘 돌게 해야 한다. 내가 보양식 끓여놨으니 이따 민준이 편에 보낼게.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마치 공기처럼 이 집에서 보낸 22년의 세월이 실수였던 것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쁨에 그토록 바라던 후계자들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딸, 민준의 피를 이어받은 소희는 버려진 아이 같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는 종이 울리고 저택의 큰 문이 열렸습니다. 내 딸 소희가 햇살처럼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내게 달려와 수학 시험지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 100점 맞았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소희, 정말 잘했네. 나는 민준 쪽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휴대폰에 코를 밟고 화면을 넘기며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두 아이의 사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빠, 저 수학 100점 맞았어요. 소희는 칭찬을 기대하며 민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무심하게 시험지를 쓱 훑어보고는 다시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잘했네.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소희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식탁으로 가 시험지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내 심장은 쥐어짜는 듯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이는 친아버지로부터 조금의 관심이라도 받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받은 것은 무관심과 냉대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숨막힐 듯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민준의 밥그릇에 반찬을 놓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이 갈비찜 좀 먹어.
요즘 그의 엄마랑 아기들 챙기느라 고생이 많지. 네, 어머니도 드세요. 민주는 눈을 휴대폰에서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난 먹었다. 너나 힘내서 먹고 내일 병원에 음식 좀 가져다 줘라. 갓 출산한 여자는 몸이 약하니 보양을 잘해야 해. 그녀는 마치 유나가 진짜 며느리인 것처럼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흰밥만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아이는 반찬에 손도 대지 않고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이의 밥그릇에 고기 한 점을 놓아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소희야, 먹어.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아이는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크고 동그란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젓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침묵이 내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준과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몇 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더 이상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 이기적이고 잔인한 이 사람들이 내 딸의 미소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은 가장 따뜻해야 할 가족 식사 시간을 아이에게 정신적 고문을 가하는 재판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소희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물이 하얀 밥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식탁 밑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진이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줘. 고통받게 하지 마. 나는 노력했습니다. 22년간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이 수진이가 딸에게 바랐던 가정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약했던 나 자신이 아이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소희가 방으로 들어간 후 나는 조용히 그릇을 치웠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즐겁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은 내 마음속에 이미 확고한 결심이 섰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딸이 더 이상 눈물 한 방울도 흘리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은 20년 전 결혼 초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이 화려한 저택이 없었고 민준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낡은 단층집에 살았습니다. 당시 민준건설은 성장 중인 작은 기업이었지만 기반은 불안정했습니다. 나는 운명의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민준은 창백한 얼굴로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걱정하며 묻자 그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물어. 다 끝났어. 부도나게 생겼다고.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사업 관계를 너무 믿은 나머지 회사 자본 전부와 외부에서 빌린 돈까지 큰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파트너가 갑자기 손을 뗐고 프로젝트는 토지 분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그 후 며칠은 가장 암울한 시간이었습니다. 집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소화기 저편에서는 채권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집까지 찾아와 돈을 요구하며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울며 하늘과 땅을 원망하다가 나를 불행을 몰고 온 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는 술에 빠져 모든 것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는 무력감의 술로 현실을 도피할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힘들게 일군 사업이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사업에 대해 잘 몰랐지만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업계에서 유명한 건축 설계사셨고 그의 인맥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을 재운 후 나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수습할 방법을 찾아야지. 아빠가 도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게. 하지만 서연아, 아빠랑 약속 하나만 하렴.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여자는 남편 잘 만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거란다. 아버지의 말씀은 나를 일깨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민준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두 발로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소희가 있었고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소개로 나는 싱가포르의 대형 투자그룹 대표인 데이비드 임 씨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국내 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있었고 민준 건설은 부도 직전이었지만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지와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남의 날, 민준도 함께 갔지만 그는 밤새 술에 취해 초췌한 얼굴로 그림자처럼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를 믿지 못하는 듯 굳이 따라 나섰습니다. 협상은 전부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내 영문과 졸업장은 며칠 밤을 새워 모든 것을 복습하고 자료 하나하나, 방안 하나하나를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프로젝트의 잠재력에 대해 자신있게 발표하고 위험 요소를 분석하며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데이비드 임 씨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감출 수 없는 경악의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평생 부엌대기인 줄 알았던 내가 다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숫자와 계약 조항에 대해 그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협상 끝에 데이비드 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자에 동의합니다. 단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서연 씨가 재무 담당 부사장으로 이사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능력과 투명성을 신뢰합니다. 둘째, 투자의 안정성을 위해 민준건설 지분의 45%를 서연 씨 명의로 이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대하려 하자 민준이 급히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유일한 구명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사의 절반을 잃는 것이 전부를 잃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후 모든 일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식 계약 체결 전 나는 다른 서류 뭉치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민준에게 건네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인하세요. 혼전 재산 계약서인데 그냥 절차일 뿐이에요. 싱가포르 파트너 측에서 회사 자산이 우리 개인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서류를 쓱 훑어보더니 재촉했습니다. 세상에, 서류가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대충 사인하고 돈이나 받자. 당시 민준은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올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는 펜을 들어 종이 끝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안의 조항들은 읽지도 않은 채 그 안에는 내가 변호사에게 신중하게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일방의 외도로 이혼에 이를 경우 유책 배우자는 혼인 후 형성된 공동재산의 20%만 소유하며 나머지 80%는 무책 배우자에게 귀속된다. 위기를 벗어난 민주는 다시 허영심 많고 놀기, 좋아하는 본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술자리와 사교 모임에 빠져들었고 점차 나를 아내라기보다는 고급 가사도우미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소희에 대한 그의 태도였습니다. 나에게 소희는 온 세상이었습니다. 아이는 내 삶의 이유이자 매일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처음 데려다 주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이는 내 옷자락을 꼭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밖 구석에 앉아 수업이 끝날 때까지 울타리 너머로
아이를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울면서 내 품에 안기던 모습도 기억합니다. 두 모녀가 잠자리에서 동화책을 읽으며 킥킥대던 밤들도 기억합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달콤한 기억 속에 민주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학부모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상기시킬 때마다 그는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 건 여자들이나 하는 거지. 당신이 가면 되잖아. 난 큰일이 많아서 바빠. 소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연극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아이는 한 달 내내 신나게 연습했고 가장 큰 소원은 아빠가 보러 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민준에게 간청했지만 공연 당일 그는 갑자기 손님을 접대해야 한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이가 방에서 조용히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여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소희가 올백을 받은 성적표를 자랑스럽게 아빠에게 보여주었을 때 민주는 슥 훑어보더니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립니다. 딸 자식이 공부는 많이 해서 뭐해. 커서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밥 잘하고 가족 잘 챙기면 되는 거야. 그 말은 아이의 맑은 영혼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소희야, 아빠 말에 슬퍼하지 마. 여자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해.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도 돼.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소희는 눈물 젖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요? 엄마. 그럼. 정말이지. 나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소희가 유학도 가고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줄게. 그 약속을 나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하고 소희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민준 건설은 건설업계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 우리 삶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가정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 사정은 당사자만 아는 법, 나와 민준 사이의 냉랭함은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점점 두꺼워졌고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약 15년 전 회사에서 신입 인턴을 뽑았을 때였습니다. 유나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예쁜 외모는 아니었지만 말하는 눈과 아첨하는 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별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이 여자가 겉보기처럼 단순하지 않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유나는 다른 사람, 특히 상사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알았습니다. 민준에게 그녀는 항상 그가 신이라도 되는 듯 반짝이는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준이 재미없는 농담을 해도 그녀는 크게 웃으며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업무를 핑계로 가르침을 청했고 항상 둘만 있을 때를 골랐습니다. 나는 민준에게서 작은 변화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모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고 비싼 향수를 자주 바꿨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렸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그는 깜짝 놀라며 구석으로 가서 몰래 답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휴대폰을 보며 혼자 실실 웃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슬쩍 다가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민주는 깜짝 놀라며 급히 화면을 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당신은 또 쓸데없는 생각하지. 그는 약간 당황하며 말했지만 그 당황함이 내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의심이 절정에 달한 것은 어느 날 점심 내가 예고 없이 민준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을 때였습니다.
사장실 문을 막 열고 들어섰을 때 눈앞의 광경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유나가 민준에게 아주 가까이 서서 그의 넥타이를 부드럽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리는 친밀할 정도로 가까웠고 그때 민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내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습니다. 나를 보자 둘 다 깜짝 놀라 당황했습니다. 유나는 급히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넥타이가 삐뚤어져서 바로잡아 드렸을 뿐이에요. 민준도 헛기침을 하며 자연스러운 척했습니다. 왔어? 미리 전화라도 하지. 앉아. 이것만 끝내고 같이 먹자. 나는 테이블에 도시락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도시락만 전해주러 온 거예요. 저도 바로 가봐야 해서. 두 분은 편하게 일 보세요. 나는 등을 돌려 걸어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을 그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직감은 옳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내가 유나가 민준의 넥타이를 매주는 장면을 목격한 지 몇 주 후 그는 중요한 계약을 위해 제주도로 일주일간 출장을 가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는 매우 바쁘고 신이 난 듯 직접 여행 가방을 꾸리고 옷을 골랐습니다. 나는 옆에 서서 조용히 그를 관찰하며 마음속 가득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번 파트너가 아주 중요한가 봐요. 나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중요하지. 민주는 나를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가 전국구로 확장되는 거야. 당신은 집이랑 소위 잘 챙기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민준이 없는 일주일 동안 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소희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밤에 혼자 남을 때마다 온갖 생각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답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 SNS를 보다가 우연히 옛 친구가 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진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친구의 삶을 부러워하며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사진 앞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의 수영장 전경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내 친구는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지만 그 뒤편에 두 명의 익숙한 뒷모습이 프레임에 들어왔습니다. 뒷모습과 옆모습뿐이었지만 나는 바로 그가 민준이라는 것과 그의 팔짱을 끼고 어깨에 다정하게 머리를 기댄 여자가 유나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수영복 차림으로 달콤한 휴가를 즐기는 진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탁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가슴 속에서 쿵쿵거리는 내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워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그였습니다. 제주도 출장, 중요한 계약, 모든 것이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뜨겁고 씁쓸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2년 나는 청춘을 바치고 참고 견디며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내 고통과 믿음 위에서 애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눈물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고통은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칼날처럼 날카롭게 내 심장을 한 조각씩 베어내는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치고 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알아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 그는 또 다른 거짓말로 덮으려 할 뿐입니다. 그 운명적인 출장 이후 우리 집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태연한 얼굴로 돌아와 성공적인 협상과 까다로운 파트너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만 속에서는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와 유나가 얼마나 즐겁게 함께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위선은 점점 더 교묘해졌지만 균열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이 정적에 잠기고 시계추 소리만 들릴 때 그의 휴대폰이 작게 진동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들고 발코니로 나가 유리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나는 잠든 척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그의 다정한 목소리는 이제 다른 여자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죽겠어. 응, 집은 여전해. 마누라는 맨날 잔소리만 하고 조금만 기다려줘. 곧 정리할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내 마음의 상처를 더 깊이 베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차갑고 날카로운 다른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 민준의 휴대폰에 통화 녹음 앱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예전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손 하나 떨지 않고 침착하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야 하는 여자로. 녹음 파일은 자동으로 내 이메일로 전송되었습니다. 매일 밤 민준이 잠든 후 나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헤드폰을 끼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미래 계획에 대해 속삭이는 것을 들었고 나를 비웃고 폄하하는 것을 들었으며 역겨울 정도로 다정한 애칭으로 서로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질투나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멸뿐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녹음 파일을 암호화된 폴더에 신중하게 저장했습니다. 그것들은 나와 내 딸을 보호할 성벽을 쌓는 첫 번째 벽돌이었습니다. 그날은 소희의 1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일주일 내내 들떠 있었습니다. 16,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아름다운 나이.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나이. 아이는 직접 거실을 꾸미고 좋아하는 분홍색과 보라색 풍선을 달았습니다. 심지어 부엌에 와서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날을 도왔습니다. 이따 아빠 오시면 깜짝 놀라시겠죠. 엄마. 소희는 채소를 다듬으며 맑은 눈을 반짝이며 즐겁게 물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며칠 전부터 민준에게 아이의 생일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런 중요한 날만큼은 그가 딸의 존재를 기억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녁, 푸짐한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소희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가 식탁 중앙에 놓였습니다. 우리 모녀는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6시, 7시, 그리고 8시를 가리켰습니다. 음식은 다 식어버렸고 소희의 입가의 미소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는 기다림과 불안으로 채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나는 희망을 품고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과 가짜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오늘 밤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야 해. 저녁 못 먹을 것 같아. 너랑 소희 먼저 먹어. 기다리지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소희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모든 것을 들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실망감이 어린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아빠, 또 일 때문에 바쁘신 거예요? 나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그의 휴대폰에 설치해둔 위치 추적 앱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빨간 점은 사무실이나 식당이 아닌 호숫가에 있는 고급 빌라 단지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곳이 유나가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그녀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딸의 생일에 딸을 버리고 애인의 생일을 챙기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의 잔인함에는 한계가 없는 걸까요? 나는 식탁으로 돌아와 가슴속에서 들끓는 고통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아빠가 바쁘시니 우리 둘이 먼저 먹자. 자,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촛불 끄자. 나는 케이크 위에 촛불을 켰습니다. 춤추는 촛불이 소희의 슬픈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이가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소원 속에는 분명 무심한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아이는 눈을 뜨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공간에는 고통스러운 정적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나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덩그러니 놓인 두 조각만 없어진 생일 케이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가정의 차가움과 부재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안의 증오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의 배신은 참을 수 있었지만 그가 내 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룹의 재무 담당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모든 주요 지출은 내 승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처음부터 세운 원칙이었고 민중건설이 수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준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분기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잠재적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 비용으로 기록된 큰 지출 항목 앞에서 멈췄습니다. 금액은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민준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었고 이사회에서 통과된 사업 계획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민준을 방으로 불러 보고서의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항목은 뭐예요? 제가 모르는 프로젝트가 있었나요? 민준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건 내가 결정했어. 교회에 아주 잠재력 있는 땅이 나와서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계약금을 바로 걸어야 했어. 작은 일이라 당신에게 말하는 걸 잊었네. 작은 일이라고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5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알다시피 모든 프로젝트는 논의를 거쳐야 해요. 왜 이번에는 독단적으로 결정했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잡았을 뿐이야. 당신은 너무 걱정이 많아. 내 안목을 믿어봐.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서둘러 다른 화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성의 없는 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토지관리부서에 있는 지인에게 민준이 말한 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돌아온 결과는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거래된 땅은 없었습니다. 대신 내 지인은 다른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일주일 전 도심의 고급 오피스텔 한 채가 매매되었습니다. 그 가치는 정확히 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등기에 적힌 이름은 민준도 민준건설도 아닌 바로 박윤아였습니다. 나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가 말한 잠재적 부동산 프로젝트는 바로 애인에게 집을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돈,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섞인 돈, 그 중에는 내 목도 있는 돈을 멋대로 써서 그녀를 부양한 것입니다. 그의 뻔뻔함과 거짓말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나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모든 거래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매매 계약서부터 은행 이체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의 공금 횡령 행위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리조트 사진과 녹음 파일과 함께 보관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소희도 아빠로부터 점점 커지는 거리감과 냉대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아이는 말이 줄고 웃음이 줄었으며 종종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100점 맞은 시험지를 자랑하지도 않았고 아빠가 저녁 식사에 돌아오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소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문가에 서서 크고 동그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딸. 나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소희는 다가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이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내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멈칫하며 손에 든 펜을 놓았습니다. 나는 아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상처, 혼란, 그리고 약간의 자괴감까지 보였습니다. 소희처럼 똑똑하고 예민한 아이가 어떻게 친아버지의 무관심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빠는 너를 아주 사랑하는데 단지 바쁠 뿐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그 거짓말이 잔인한 현실을 가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에게 희망을 주었다가 또다시 실망하게 만들 뿐일까요? 아니면 내 아빠는 무심한 사람이고 우리 모녀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이의 순수한 영혼에 증오를 심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내 뺨에 스쳤고 익숙한 샴푸 향이 났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소희야,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단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뿐이야.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거나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 내 아빠가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것이 온전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파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이미지가 이미 왜곡되고 금이 갔을지라도 소희는 내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미나 아빠는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는 매일 미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주말에는 가족들이랑 놀러도 가요. 그런데 아빠는 저한테 한 번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어요. 아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단호하면서도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란다. 하지만 소희야, 이거 하나만 기억해. 무슨 일이 있어도 온 세상이 너에게 등을 돌려도 엄마는 항상 여기 내 곁에 있을 거야. 엄마는 절대로 네가 서럽게 살도록 두지 않을 거야.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약속이자 맹세였습니다. 소희에게 한 약속이자 나 자신에게 한 약속. 나는 더 이상 누구도 내 딸을 상처 입히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아이가 겪어야 했던 모든 감정적 결핍을 채워줄 것입니다. 진정한 폭풍은 천둥 소리가 아닌 잔인한 침묵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유나의 임신 소식을 민준에게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알릴 용기가 없었거나 아마도 내가 알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나를 집안의 투명인간처럼 여겼습니다. 나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친척과 즐겁게 통화하는 것을 듣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머님의 목소리는 숨길 수 없는 더위에 차 있었습니다. 그 유나라는 애가 임신했대요. 초음파 보니까 아주 건강하대요. 그래야죠. 우리 집안의 복이죠. 이제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나는 거실에서 꽃꽂이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손에 든 흰 장미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귀가 먹먹했지만 어머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결국 언젠가 올 것이라고 알았던 그날이 정말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 내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그것이 마침내 사용된 것입니다. 그 후 이 집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용종을 품은 황후를 모시는 작은 궁전으로 변했습니다. 민주는 거의 집에 와서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유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느라 바빴고 그녀를 위한 보양식을 사느라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부엌에서 정성껏 보양식을 만들어 보온병에 담아 민준에게 뜨거울 때 가져다 주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그 관계와 보살핌을 공개했습니다. 나의 존재는 모욕이 되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민준이 유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그녀의 약간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당부했습니다. 나는 2층 발코니에서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유일하게 이상함을 느낀 사람은 소희였습니다. 아이는 여러 번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랑 할머니가 이상해요. 왜 할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아빠한테 가져가라고 하세요? 나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회사에 임신한 동료가 있어서 할머니가 챙겨주시는 거야.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나는 딸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이 가정에 썩어빠진 현실을 덮기 위한 서투른 거짓말. 모욕은 극에 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지옥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 딸이 거짓과 배신이 당연시되는 이런 독성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 후 어느 일요일 아침 민주는 갑자기 나에게 통보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하면서도 거만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온 가족이 종갓집에 가야 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온 집안이 모여야 하거든. 무슨 중요한 일인데요? 나는 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짐작했지만 가보면 알아. 소희 옷 좀 단정하게 입히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더 물어볼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민준 집안의 종갓집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끼 낀 기와 지붕을 얹은 고풍스러운 한옥이 있는 넓은 부지였습니다. 이곳은 제사나 중요한 명절에만 문을 여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날에 온 집안을 소집하는 것은 분명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중대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끌어내리는 화려한 무대를 원했습니다. 공개적인 유죄 선고를. 그는 내가 모욕과 굴욕 속에서 떠나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옥색 비단 한복을 입었습니다. 가볍게 화장을 하고 소희에게는 순백의 원피스를 입혔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 듯 제잘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예요? 아니, 그냥 가족 모임이야.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종갓집 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사방에서 온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나와 소희가 차에서 내리자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동정의 눈빛, 호기심 어린 눈빛, 그리고 희열과 경멸이 섞인 눈빛도 있었습니다. 짙은 붉은색 벨벳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는 몇몇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날카롭게 쳐다보고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주는 종손답게 바쁘게 돌아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나를 무시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나는 조용히 소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조상님 위패에 향을 피웠습니다. 피어오르는 향 연기는 내 마음속 무거운 시름을 담고 올라갔습니다.
나는 조상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기를, 내 억울함이 곧 풀리기를 빌었습니다. 나는 딸을 데리고 구석에 앉아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 서류가 아닌 나의 모든 미래와 민준의 운명, 그리고 22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민준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가장 상석에 섰습니다. 그는 가문의 전통과 장남의 책임에 대한 장황한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종갓집의 분위기는 엄숙해졌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이곳에 모신 것은, 민준이 웅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중대사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를 잇는 것은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종손으로서 항상 이 문제에 대해 마음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가짜 동정과 승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안의 서연은 좋은 여자이지만 안타깝게도 하늘이 우리에게 자식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22년간 우리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아래에서 몇몇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상님들께서 우리 가문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오늘 저는 온 가문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문의 희망을, 미래를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그는 뒤쪽을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넓은 흰색 인부복을 입은 유나가 민준의 사촌 누이의 부축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갓 출산한 산모처럼 창백했지만 눈은 눈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가련한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이쪽은 유나입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우리 가문과 집안을 위해 아이를 낳아주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씩이나 말입니다. 종갓집 전체가 와하는 감탄사로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유나 옆으로 가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 집안의 공신이야. 며느리가 못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지.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아무런 명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민준 씨 곁에서 두 아이를 돌보고 이 가문의 보호 아래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위선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다가가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 말 마. 당신은 이 가문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어. 내가 당신을 서럽게 두지 않을 거야. 그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은혜를 베푸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효도를 다하고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디 저를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연극은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불륜 이야기를 가문을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공신의 감동적인 소개가 끝난 후 민주는 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서 위선은 사라지고 차가운 심판의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마치 사형수에게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그는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난 몇 년간 고생한 것은 알지만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우리 서로를 위해 헤어지는 것이 좋겠소. 그는 자신의 공로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내가 오늘날의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고 부사장 자리에 앉아 존경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가 베푼 것인 양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많은 여자들이 꿈꾸는 삶을 주었소.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었소? 아이 하나 낳아주지 못했고, 이 가문의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책임도 다하지 못했소. 말해보시오. 내가 당신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무엇이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남자의 뻔뻔함과 배은망덕함에 허수습만 나왔습니다. 그는 잊었을까요? 그의 회사를 파산 직전에서 구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장부 정리를 하고 계약 협상을 위해 밤을 새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 가정을 위해 청춘을 바친 사람이 누구였는지, 당신은 내 짐이야. 알겠소? 그는 으르렁거리며 내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이 집안의 수치야. 친척들이 자식 얘기를 물을 때마다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여야 했소. 다 당신 때문이야. 그는 모든 죄를 내게 떠넘겼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이기적이고 무능하며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해받지 못해 밖에서 행복을 찾아야만 했던 불쌍한 희생자일 뿐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소희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고 순진한 눈으로 걱정스럽게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가볍게 다독이며 괜찮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취해 점점 더 열을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어야 했던 압박과 아이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토로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불륜이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참았소. 그는 비통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무의미한 삶을 살 수 없소. 나에게는 진짜 가족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가정이 필요하오. 그는 주머니에서 넷으로 접힌 종이를 꺼내 내 앞으로 와서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익숙한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도장 찍어. 그는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 당신이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은 주겠소. 그게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정이오. 이혼 합의서는 뻔뻔한 판결문처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정은 없었고 경멸과 재촉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나를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자 그의 마지막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다가와 서류를 집어들고 다시 한번 내 앞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가락이 종이 위를 세게 두드렸습니다. 빨리 도장 안 찍어? 아직도 내가 당신을 붙잡아 줄 거라는 환상을 품고 있는 거야?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아기에 찬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안 찍어도 나가야 해. 이 집은 애도 못 낳는 여자를, 내 손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자를 받아줄 수 없어. 유나는 민준 등 뒤에 서서 조용히 손을 들어 눈물을 훔쳤습니다. 완벽하게 위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오빠, 그냥 그만둬요. 저 때문에 오빠 가정이 깨지는 건 원치 않아요. 언니도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녀의 가식은 민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는 유나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저 여자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는 나를 향해 휙 돌아섰습니다. 분노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풍스러운 종갓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잔인하고 무정한 말이었습니다. 도장 찍고 이 집에서 맨몸으로 꺼져. 알겠어? 종갓집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의 고함 소리가 여전히 공중에 떠 있는 듯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내가 무너지기를, 울기를, 애원하기를. 유나는 몰래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이 판이 자신의 승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소희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내 품에 바싹 기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온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드는 대신 나는 종이를 뒤적이며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띄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로 내가 도장 찍기를 원해요? 내 질문에 민준은 멈칫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저 걱정돼서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도장을 찍고 나면 이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야 할 사람이 내가 아닐까 봐서요. 나의 침착함, 차가운 미소,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은 방 안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나는 침착하게 이혼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여 내가 가져온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딸깍하는 가방 잠금새 소리가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처럼 건조하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내가 펜이나 별것 아닌 물건을 꺼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처음 꺼낸 것은 펜이 아니라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한 종이가 든 얇은 서류철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집안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종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어르신들, 고모님, 삼촌들, 이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22년간 숨겨온 진실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22년 전 저와 민준 씨가 결혼하기 직전에 받은 병원 진단서입니다. 결과에는 분명히 제가 선천성 불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아예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아하는 놀라움의 탄성이 집안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민준과 시어머니가 그려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터무니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듬거렸습니다. 너 거짓말하지 마. 그 가짜 서류는 어디서 난 거야?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시선은 점차 핏기가 가시는 민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제 남편인 이민준 씨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수군거림이 아니라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집안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나의 고발은 민준이 애써 쌓아 올린 아이를 간절히 원해 다른 여자를 찾아야만 했던 불쌍한 남편의 이미지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것은 그를 거짓말쟁이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하고 22년 후 바로 그 이유를 들어 아내를 버리는 파렴치한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거만함은 없었고 극도의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와 함께 묻혔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종이를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너 무슨 헛소리야.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헛소리를 하는지 아닌지는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마음이 가장 잘 알겠죠. 하지만 어르신들,
그건 첫 번째 진실일 뿐입니다. 22년간 모두들 제가 소희라는 딸이 하나 있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와 어머님은 항상 제가 딸 하나밖에 낳지 못해서 그가 대를 이을 아들을 찾아 밖으로 나돌아야 했다고 말씀하셨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 소희는 제가 낳은 딸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불임이라는 사실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렸고 민주는 겁에 질린 눈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소희를 네가 안 낳았으면 누가 낳았다는 거야? 한 친척 어르신이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처음 꺼낸 것은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이것이 제 딸 이소희의 진짜 출생증명서입니다. 어머니 이름란에는 제 이름이 아닌 2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제 사촌 동생 수진이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래전 민준이 술에 취했던 밤, 수진이의 원치 않던 임신, 그리고 그녀가 죽기 전 남긴 눈물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지난 세월 동안 나 혼자 묻어두어야 했던 비극적인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집안은 아무도 말 한마디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이야기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임인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는지를, 그리고 아버지인 민준이 왜 항상 친딸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를. 소희는 바로 그의 배신과 무책임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희가 정말 민준이 자식이란 말이냐? 아카넷은 가학코뉴스를 민준의 막내 삼촌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서류철에서 마지막 종이를 꺼냈습니다. 내가 보물처럼 간직해온 종이였습니다. 이것은 소희가 태어난 직후에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결과는 이민준 씨가 99.99%의 확률로 이소희 양의 친부임을 확인합니다. 그 종이는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 내는 마지막 일격과 같았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도 잇지 못하고 떨기만 했습니다. 민준의 집안이 두 번째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나는 조용히 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진실,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 두 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20년 전 민준이 읽지도 않고 서명한 혼전 계약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민준 건설의 내 지분 사시, 보퍼센트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였습니다. 가른 나는 일어나 시리에 빠져 머리를 감싸고 앉아있는 민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두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민준 씨, 이것들이 뭔지 알아보겠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두 서류 뭉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자 그의 동공은 공포로 수축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전 계약서를 집어들어 그의 서명이 있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조항의 모든 글자를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제5조, 혼인기간 중 일방의 외도, 폭행 등 유책 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를 경우 유책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20%만 소유하며 나머지 80%는 무책 배우자에게 귀속된다. 다 읽고 나서 나는 그것을 내려놓고 두 번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룹 내 제 지분 소유권 서류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은 20년 전 우리 회사를 파산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싱가포르 파트너 측이 투자 조건으로 내건 것이었습니다. 제 이 지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민중건설도 없었을 겁니다. 나는 말을 멈추고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놀란 친척들의 얼굴부터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포에 질린 유나의 얼굴까지. 그녀는 구석에 움츠리고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련하거나 의기양양한 모습은 없었고 극도의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민준을 다시 보며 차갑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 집에서 맨몸으로 꺼져야 한다고 했죠. 위자료를 주겠다고도 했고요. 이제 다시 묻고 싶네요. 당신과 저 유나 씨에게 이 계약서와 이 지분, 그리고 당신의 부인할 수 없는 외도 증거들을 가지고 과연 누가 맨몸으로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내 질문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마지막 폭탄과 같았습니다. 유나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았다가 나를 보았다가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온갖 방법으로 유혹했던 부유한 남자, 그녀에게 풍족한 삶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룹의 사장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폭발음이 아닌 작은 헉소리와 함께 방금 전까지 내 고통 위에서 희열을 느끼던 권력의 화신, 시어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뒤집혔고 창백했던 얼굴은 자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준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그의 내면의 붕괴가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절망적으로 흔들며 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집안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급히 달려와 부채질을 하고 인중을 눌렀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새끼 하나. 그녀의 시선은 시어머니가 아닌 테이블 위에 두 서류 뭉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친척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수군거림이 아닌 비난과 실망의 한숨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부도덕하네. 재산 싸움에 자식까지 이용하다니. 그러니 민준이가 소희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었지. 찔리는 게 있었던 거야. 이 집안은 정말 복도 없지. 저렇게 능력 있고 착한 며느리를 두고도 지킬 줄을 모르다니. 웅성거리는 말들은 민준과 시어머니가 애써 쌓아 올린 체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증명하기 위해 소집했던 친척들은 이제 등을 돌려 그들을 심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거짓과 추악함으로 가득 찬 곳에 더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씩 그들은 조용히 일어나 적당한 핑계를 대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이 진흙탕에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온 동네에 퍼뜨릴 엄청난 이야기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곧 넓은 종갓집은 춥고 텅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나와 소희, 의식을 잃은 어머니 곁에 무너져 내린 민준, 그리고 집안 한가운데 넋을 잃고 서 있는 유나만이 남았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소희가 조용히 내 손에서 손을 뺐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일어나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민준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소희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순간적으로 아이가 자신을 위로하러 오기를, 아빠라고 불러 남은 정이라도 붙잡아 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아이를 향해 뻗었습니다. 소희야, 아빠가. 하지만 소희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안전거리를 두고 멈춰 섰습니다. 아이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낯설고 차가운 눈빛. 아이가 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고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아닌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는 단 한 번도 제 아빠였던 적이 없어요. 아이는 그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한 단어였지만 그것은 명확한 선을 그었고 두 사람 사이의 희미한 혈연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허공에 뻗었던 손이 멈추고 심하게 떨렸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몸을 돌려 내게로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내 손을 잡고 고개를 들어 단호함으로 빛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집,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두 글자가 어찌나 성스럽게 들리던지요. 집은 저 넓은 저택도 위험 있는 이 종갓집도 아니었습니다. 집은 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의 22년 희생, 22년 인내가 이 순간을 위해 모두 가치가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가자.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곧장 문으로 향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남자, 의식을 잃은 여자, 울고 있는 애인을 지나쳐 우리는 모든 거짓과 배신, 잔인함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의사가 다녀가고 시어머니가 깨어난 후 이미 산산조각 난 그 가정에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차가운 종갓집에 세 사람만 남았을 때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유나였습니다. 그녀가 이전에 연기했던 가련하고 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광기 어린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 능력도 없는 한심한 인간.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난 당신을 믿었어. 당신을 믿었어. 민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내 청춘을 바치고 당신에게 아들, 딸 낳아줬는데 결국 이 꼴이 뭐야. 말해봐. 그 오피스텔, 그 돈,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녀는 깨진 사랑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던 재산이 연기처럼 사라졌기 때문에 운 것이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겪은 민준도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들고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애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낯설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돈밖에 모르는 거야? 그럼 뭘 더 바랐는데? 유나가 날카롭게 비웃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뭘 사랑했다고 생각해? 당신의 위선을? 당신의 위선을? 아니면 당신의 똥배를? 돈이 아니었으면, 그룹 사장이라는 타이틀이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을 쳐다보기나 했을 것 같아? 당신 같은 무능한 놈한테 내 인생을 건네가 실수지. 막 깨어난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유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해. 너야말로 불행을 몰고 온 재앙 덩어리야.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온갖 문제를 일으켰다고. 제가 재앙 덩어리라고요? 유나는 조금의 존중도 없이 휙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나 잘 보세요. 그 양반이 멍청하게 서류도 안 읽고 도장만 안 찍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요. 이제 잘 됐네요. 꿩도 놓치고 알도 깨졌으니 내 두 아이는 이제 누굴 믿고 살아야 하죠? 그들의 싸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독설과 잔인한 비난이 사정없이 오갔습니다. 그들이 한때 사랑이라고 불렀던 관계, 내 인생을 짓밟는 데 사용했던 그 관계는 이제 달콤한 껍질을 벗고 계산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벌거벗은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줄 생산기계가 필요했고 유나는 인생을 역전시킬 황금 거위가 필요했습니다. 싸움은 유나가 겁에 질려 울부짖는 두 아이를 안고
밤속으로 사라지면서 끝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인생을 걸었던 남자는 이제 20%도 채 남지 않은 재산을 가진 실패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민준과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감정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법적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차갑고 명확한 숫자로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하고 전문적인 공간인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겪은 혼란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곳이었습니다. 중년의 신사적인 변호사가 내 앞에 서류 뭉치를 놓았습니다. 서연 대표님,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공해 주신 증거와 혼전 계약서에 근거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승소할 것입니다. 이민준 씨 측에서는 반박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의 총액은 민준 건설 지분, 저택, 자동차 2대, 은행 예금 및 주식 투자를 포함하여 약 200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유책 배우자인 이민준 씨는 20%에 해당하는 40억 원만 받게 됩니다. 나머지 80%인 160억 원은 대표님 소유가 됩니다. 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숫자는 다른 사람에게는 막대한 재산일 수 있지만 지금 나에게는 잃어버린 22년 청춘에 대한 보상일 뿐이었습니다. 회사 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45%, 이민준 씨가 5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는 여전히 최대 주주입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후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그가 이사회 의장 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내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스스로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권력의 자리에서 그를 밀어낼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법원 소환장과 함께 상세한 재산 분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원과 후회, 그리고 협박이 뒤섞인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이건 내 모든 것이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날 벼랑 끝으로 몰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나는 모든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쉽게 베풀 수 있는 상품이 아니며 특히 상처가 너무 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법의 심판에 맡길 뿐이었습니다. 그날 가족 모임의 여파는 한 가정의 파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지진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민준 가문의 추모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명성은 때로 돈보다 더 중요하며 민준은 하룻밤 사이에 그 두 가지를 모두 제 손으로 파괴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에 앉아 변호사의 전원과 우연히 읽게 된 뉴스를 통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민준건설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은 리더에 대한 신뢰를 잃고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은 싱가포르에서 왔습니다. 며칠 후 나는 데이비드 임 씨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은 매우 간결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는 내부 상황과 경영진의 신뢰도를 재검토한 후 그의 그룹이 민준건설에서 모든 투자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습니다. 나는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조금의 통쾌함도 없었고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인과응보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20년 전
아버지의 신뢰와 나의 능력이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20년 후 나의 떠남이 그들을 떠나게 했습니다. 민주는 이 그룹의 기반이 돈뿐만 아니라 신뢰로 지어졌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었습니다. 최대 투자자의 철수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공급업체와 오랜 파트너들이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채무 상환을 요구했고 이미 체결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강력한 배였던 민준건설은 갑자기 폭풍우 속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는 민준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차와 개인 소유의 땅까지 팔아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권력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지분 절반 이상을 다른 주주들에게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위풍당당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는 한때 자신을 칭송했던 사람들의 비난과 질책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가 거짓과 배신으로 쌓아올린 제국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붕괴의 불씨를 지핀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실패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지키기 위해 숲 전체를 제 손으로 불태운 한 남자가 안타까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나는 민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거만하거나 위협적인 목소리가 아닌 지치고 쇠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제발. 나는 동의했습니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우리 둘 다 과거를 진정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숫가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기억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조용하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섰을 때 나는 22년간 함께 살았던 그 남자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었고 희끗희끗하던 머리는 눈에 띄게 휘어졌습니다. 값비싼 정장은 헐렁하고 구겨져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풍당당한 그룹 회장이 아니라 걱정거리를 짊어진 실패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나를 보자 그는 황급히 일어나 어색하게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생강차를 주문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한참 후에야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넓은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정말 잘못했어. 그는 흐느꼈습니다. 나는 쓰레기였어. 남편 자격도, 아빠 자격도 없는 놈이었어. 난 모든 걸 잃었어. 회사도, 명예도, 그리고 당신과 우리 딸도. 나는 조용히 앉아 차를 저었습니다. 통쾌하지도 동정심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했습니다. 이 사과는 몇 년 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고 너무 무의미했습니다. 조금 진정한 후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애원하듯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변할게. 당신과 소희한테 정말 잘할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준 씨, 나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빚이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은 선물이에요. 당신은 한때 그 선물을 가졌지만 제 손으로 버렸어요. 버려진 선물은 다시 주울 수 없어요.
나는 찻값을 테이블 위에 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건 끝났어요.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앞으로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나는 잠시 멈춰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새 아이가 있어요. 당신이 버린 딸 하나와 당신이 세상에 데려온 무고한 두 아이,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 걸었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뒤늦은 후회와 식어버린 커피와 함께 그곳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친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차가운 저택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담긴 곳을 간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와 소희는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발코니가 있는 고층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모녀의 삶은 점차 평온하고 행복한 새로운 궤도에 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딸을 위해 직접 아침을 준비하고 함께 학교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녁에는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집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민준건설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내 지분으로 여전히 대주주였지만 모든 경영직에서 물러나고 중요한 회의에만 참석했습니다. 나는 소희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아이가 겪어야 했던 감정적 결핍을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소희는 끊임없는 노력 끝에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아이는 내 품에 달려와 울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해냈다고요. 엄마, 나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심장은 행복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아이를 위해 품어온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소희를 공항에 배웅하는 날, 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이의 짐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온갖 당부를 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소희는 돌아서서 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내 어깨에 뺨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수진 이모는 저를 낳아주셨고 엄마는 저에게 온 인생을 주셨어요. 나는 멈칫했다가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내 작고 소중한 딸, 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깊은 밤, 아이가 우연히 내가 수진 이모의 사진과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해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바보야. 나는 흐느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이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비행기는 이륙하여 내 사랑하는 딸을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공항에 서서 하늘의 하얀 궤적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수진이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는 소희를 강하고 똑똑하며 마음이 따뜻한 여성으로 키워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몇 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내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사랑은 아마 이번 생에서 다 갚은 빚이었을 겁니다. 대신 나는 내 돈과 경험을 이용해 여성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작은 투자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일은 바빴지만 기쁨과 의미를 주었습니다. 소희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남아 비정부 기구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는 매일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나는 자신감 넘치고 에너지 넘치며 행복한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가끔 민준에 대한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민준건설은 오랫동안 휘청이다가
결국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은 지분을 모두 팔고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금 교회의 작은 아파트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가 예전에 유나에게 사주었던 그 5억짜리 오피스텔. 이혼 후 법에 따라 유나도 절반을 받았지만 그녀 역시 떠나버렸고 그에게는 두 어린아이와 끝없는 양육비 요구만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늙고 지쳐 보이는 한 남자가 혼자 힘들게 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모습을 종종 본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토록 바라던 대를 이을 아들을 얻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불 켜진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오렌지색의 화려한 노을이 하늘 한쪽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온하고 가벼운 미소. 인생에는 정말 인과응보가 있었습니다. 단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일 뿐. 나는 더 이상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희의 영상 통화였습니다. 아이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야기를 자랑했습니다.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과거는 뒤에 남았고 고통도 기억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나와 내 딸의 미래는 활짝 열려 있고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